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살아 돌아왔다. 챕터 1. 죽은 사람의 이름. 67세의 김정희는 복도 끝 병실 앞에 멈춰섰다. 손에 든 환자 명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석 달. 오늘은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명단을 받아든 날이었다. 그 명단에서 그녀는 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선영, 72세. 말기 암 환자. 남편 박영수와 결혼하기 전 정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다. 특히 전처에 대해서. 영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20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들이 대학생 때였다고. 그 일 이후 오랜 시간 혼자 지냈다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그리 흔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동명이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병실을 향하고 있었다. 301호. 문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정희는 노크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병실이 눈에 들어왔다. 창가 침대에 누운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물 주전자를 확인하고 침대 옆 테이블을 정돈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다. 그 얼굴. 남편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사진 속 여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매와 이마선, 입꼬리의 형태까지. 세월이 얼굴을 바꿔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설마.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어. 노인이 정희를 바라봤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건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병실의 노인으로 가득했다. 영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희는 부엌에서 그를 맞았다.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영수는 구두를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환자 명단에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동명이인 많지. 그런 이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다. 선영아,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되는 그 말을. 다음 날 정희는 다시 301호 병실을 찾았다. 이번엔 명단에 없는 시간이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희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다. 어제 그 봉사자분이시네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환자분 이름이 제가 아는 분과 같아서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박영수 씨라면.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알아보셨군요.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당신이 그 사람의 세부인이라면.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5년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 아직도 아침마다 커피에 설탕을 2스푼 넣나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거실 소파 오른쪽에 앉는 버릇은요? 신문을 볼 때 안경을 코끝에 걸치는 건요? 어떻게?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지만. 챕터 2. 살아있는 전처. 정희는 사흘 동안 301호 병실을 피했다. 자원봉사 시간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그 병실 앞에 서야 했다. 이선영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도망치셨더니 다시 오셨네요. 제가 왜 도망쳐야 하죠? 당신 남편이 중혼자니까요. 법적으로는. 정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사망 위장이었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선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20년 전 그들 부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영수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 나타났다. 아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이선영이 제안했다.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자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자고. 영수는 반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교통사고를 위장했어요. 산속도로에서. 차는 불에 타고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은요? 없었죠. 완전히 소실됐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저는 그날 차에 타지 않았고요. 보험금은 2억 원이었다. 영수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이선영은 새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숨어 살았다. 그들은 약속했다. 절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난 게 아니라 끝에 왔어요. 말기암이에요. 길어야 몇 달.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숨어 사는 동안 외로웠어요. 아들 졸업식도 결혼식도 가지 못했죠. 손자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제 인생을 팔아서 그들의 인생을 샀으니까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는 희생자였다. 동시에 사기꾼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 결혼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영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당신 전처 만났어요. 신문 넘기던 손이 멈췄다. 영수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무슨 소리야?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선영. 당신 전처. 죽지 않았어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의 질문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요? 응. 보험금도요? 응. 정희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챕터 3. 남편의 고백. 그날 밤 박영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영이가 그 계획을 말했을 때 난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빚은 날마다 불어났고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됐지. 영수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10년 전 끊은 담배였다. 대신 물을 마셨다. 사고 당일 새벽 선영이는 집을 나갔어. 난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지. 산속도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났다고. 당신 부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라고. 정희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늙었다. 72세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두려움이 되살아나 있었다. 현장에 갔을 때 차는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어. 경찰은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지. 차량 등록만으로 선영이로 추정할 뿐이라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살인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지. 같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영수는 보험금이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고 했다. 그 석 달 동안 그는 매일 악몽을 꿨다. 선영이가 정말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악몽. 그리고 들켜서 감옥에 가는 악몽. 보험금을 받고 빚을 갚았어. 그리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지. 선영이와는 약속했어. 절대 연락하지 않기로.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떻게 말해? 내 전처가 사실 살아있는데 보험 사기를 쳤다고?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 선영이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싶었어. 그래야 당신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돌아왔다는 거지. 죽어가면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말기암이래요.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정희는 남편에게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 20년 만에 어떤 얼굴로 봐. 하지만 당신이 대신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정희는 혼자 301호 병실을 찾았다. 이선영은 더 야위어 보였다. 며칠 사이에 병세가 악화된 것 같았다. 남편은 안 오셨네요. 오지 못하겠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원래 비겁해요. 이선영이 쓰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당신한테 미안하대요.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긴 뭘. 자기 인생 살게 해준 게 나인데. 이선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이거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뭔데요? 편지요. 읽지 말고 그냥 전해주세요. 정희는 봉투를 받았다. 두툼했다.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챕터 4. 새 여자의 마지막 거래. 일주일 후 이선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정희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영수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이선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영수를 보자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이선영은 고집을 부렸다. 영수야.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영수는 침대 곁에 섰다. 선영아. 늙었네. 너도. 둘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정희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다. 1시간 뒤 영수가 나왔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희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이선영이 손짓했다. 앉아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 이선영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대신 제가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이선영은 침대 밑 가방을 가리켰다. 정희가 꺼내자 서류 봉투가 나왔다. 토지 문서예요. 20년 전 제 이름으로 산 땅. 지금은 꽤 값이 올랐을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펼쳤다. 경기도의 한 토지였다. 면적이 꽤 넓었다. 그리고 이것도. 통장 하나가 더 나왔다. 이선영의 가명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금 중 일부를 숨겨뒀어요. 영수는 몰라요. 혹시 몰라서 비상금으로. 잔고는 3천만 원이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제가 살지 못한 인생을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영수 옆에서. 그게 제 몫이었는데 당신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배신당한 아내로만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받으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남을지 떠날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돈과 땅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요. 영수를 떠나도 돼요. 아니면 용서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이선영의 눈빛이 진지했다. 전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길 바래요. 정희는 서류와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하지만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제게. 이선영이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다. 숨쉬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땅 문서와 통장을 보여줬다. 영수는 놀랐다. 이걸 선영이가. 당신은 몰랐어요? 전혀. 보험금은 다 빚 갚는 데 썼다고 생각했는데. 영수는 서류를 넘겨보다 한숨을 쉬었다. 이 땅 지금 시세로는 5억은 되겠는데. 정희는 가만히 있었다. 영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가져. 네. 당신 거야. 선영이가 당신한테 준 거니까. 하지만 난 이미 충분히 받았어. 20년 전에. 빚도 갚고 아들도 키우고. 이젠 선영이가 당신한테 주고 싶어 한 거야. 받아.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거래였을까, 희생이었을까, 사기였을까?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챕터 5. 유언장에 적힌 이름. 이선영은 그로부터 2주 후 세상을 떠났다. 임종 자리에는 영수와 정희가 함께 있었다. 이선영은 마지막 순간 영수의 손을 잡았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겠어. 그리고 당신 행복해. 이선영의 눈이 정희를 향했다. 둘 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영수의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정말 돌아가셨다니. 가지 않을래요. 어떤 얼굴로 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는 정희와 영수, 그리고 요양병원 직원 몇 명만 참석했다. 이선영의 20년은 이렇게 조용히 끝났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선영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영수와 정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제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봉투가 개봉됐다. 변호사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저 이선영은 건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영수는 긴장한 얼굴로 앞을 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아줬다. 경기도 일원의 토지와 예금 전액을 김정희에게 상속합니다. 영수가 정희를 바라봤다.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이 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박영수 몰래 마련한 것으로 박영수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김정희는 제가 대신 살지 못한 삶의 주인입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박영수와의 삶을 계속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정희는 눈물이 났다. 이선영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박영수에게는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희를 잘 대해주세요. 그게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탄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떠날 거야? 정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줘.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을 떠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떠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줄게. 얼마든지.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이선영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중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희 씨, 저는 당신이 영수를 떠나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떠날 수 있는 힘은 가지길 바래요.
떠날 수 있지만 남기로 선택하는 것과 떠날 수 없어서 남는 것은 다르니까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주인공답게 스스로 결말을 쓰세요.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선영이 남긴 것은 돈과 땅만이 아니었다. 선택권이었다. 그리고 존엄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정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영수에게 말했다. 남을게요. 영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선영이 남긴 돈으로 당신 아들한테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한테 알릴 거예요. 왜? 이선영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이가 알아야 하니까요. 엄마는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 유령이 된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 더. 응. 토지는 제 명의로 두겠지만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갈 거예요. 그게 이선영이 진짜 원한 거였을 테니까요. 영수는 정희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전 그냥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제 방식대로. 그날 밤 정희는 이선영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작은 액자 속 이선영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아마 영수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을 사용한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준 선택권 덕분에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영수가 거실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나도 인사하려고. 영수가 영정 앞에 섰다. 그는 한참 이선영의 사진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다. 선영아, 나는 평생 너한테 빚진 사람으로 살 거야.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정의를 잘 대하는 것밖에 없겠지. 그렇게 할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들한테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게.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죽은 척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게 너희였다는 걸.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6개월 후 정희와 영수는 이선영 추모 장학재단 설립식에 참석했다. 영수의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왔구나.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위대한 사람이었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너를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잘 자랐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장학금으로 어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뜻을 이어주셔서. 장학재단 현판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아들이 정희에게 물었다.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때로 극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죠.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법을 어긴 건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 법을 어긴 이유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배웠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법 밖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가 말했다. 오늘 아들 표정 봤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선영 덕분이죠. 정희는 창밖을 보았다. 봄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이선영을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누군가의 삶은 끝났지만 그 삶이 남긴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는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는 사람이다. 피해자도 방관자도 아닌 주인공으로서.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옆에서 영수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거짓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배신으로 얼룩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면서. 정희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했다. 이선영이 주지 못했던 결말을 자신은 스스로 쓰기로 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평화로 수렴되는 밤이었다.